오늘의 말씀 제목은 재판관은 두 눈을 감고 편견 없이 공의로운 재판을 하라입니다. 본문 말씀은 현대인의 성경본으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로 3절과 레위기 19장 15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로 3절입니다. 너는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소송에서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공평치 못하게 두둔하지 말지니라. 레위기 19장 15절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전 세계적으로 법원 건물에는 디케라고 불리는 정의의 여신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리스 신화 속 정의의 여신 디케의 모습은 두 눈을 가리고 있고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고 다른 한 손에는 큰 칼을 쥐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 안에 정의의 여신상 디케가 있습니다. 그런데 디케의 얼굴을 보면 외국의 법원에 있는 동상과는 매우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디케는 이상하게 두 눈을 뜨고 있고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칼 대신 법전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의의 여신 디케가 두 눈을 가리고 저울을 들고 있다는 것은 판사는 원고나 피고가 누구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법 앞에서는 평등하며 오직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또 똑같은 잣대와 저울을 갖고 편향되지 않게 공정한 판결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디케는 공정한 판결의 전제 조건인 두 눈 가리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단호하게 처단하는 상징인 칼을 버리고 대신 법전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대법원에 있는 한국형 정의의 여신상 디케가 한국의 사법 시스템을 망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정의의 여신 디케처럼 공정하게 죄인을 판단했다면 법전은 필요 없고 처벌하는 칼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한국의 법정에서는 두 눈을 뜨고 이런저런 상황 전부 고려하고 봐줌으로써 편견과 편향성에 개입하여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흔들려왔고 그 불의한 판결을 뒷받침해줄 두꺼운 법전 속의 견광부회적인 법조항을 뒤져서 끼워 맞추다 보니 결국 재판의 정의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났었다는 것입니다. 즉 고든 판결이 아닌 구분 판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이는 돈 많은 피의자가 전관 예우받는 유력한 변호인을 고액 수임료로 고용하면 재판에서 승소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전관 예우 혜택을 묵시적으로 받는 변호사를 고액으로 고용하면 담당 판사가 관행적으로 그 변호사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피고인의 죄가 무죄로 되거나 형량이 감해지거나 또는 기소유예로 사건이 쉽게 종결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과거처럼 노골적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그러한 잔재가 남아있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변호사를 고용할 때에 여전히 사건 담당 판사와 개인적으로 가까운 변호사를 찾아서 자신들의 사건을 맡기려고 합니다. 이런 사실들은 여전히 일부 소송 사건의 재판에 있어서 공정성에 흠결이 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간단히 뒤돌아보면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자유민주주의 체제, 농지개혁, 한미동맹 그리고 시장경제에 입각한 대한민국의 건국,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장군에 의한 군사혁명, 새마을운동, 그리고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조국 근대화, 그리고 1980년 6월 10일 군부 독재 타도를 외치던 민주화 세력에 의한 민주항쟁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후 민주화는 군밀교를 타면서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민주항쟁의 주역들은 대학가에서 열렬히 북한 김일성 주체 사상을 학습하고 추정하던 엘리트 대학생들과 그 사상을 이미 대학교에서 체득한 젊은 직장인들로 이들이 오늘날까지 대한민국 전 분야에 흩어져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노동운동가, 교사, 시민단체, 예술인, 공무원, 국정원,
경찰, 군인 등으로서 30-40년 가까이 활동하면서 오늘날의 대한민국 체제를 거의 장악한 5060 세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법원의 정치인, 언론인, 민노총, 시민단체 및 전교조 관련 소송사건에서 재판 절차의 진행과 결과에 직접 및 간접적으로 영향을 가장 많이 주고 있는 세력이 진보주화파 및 김일성 주사파 이념 추종 세력, 그리고 친중 세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친중 세력은 미중 간의 인도태평양 지역의 헤게모니 전쟁 가운데 중국이 전략적으로 한국을 한미동맹으로 분리시키기 위해 구축해놓은 세력 집단으로 언론을 통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더구나 한 발 더 나아가서 사법부의 많은 중요한 자리를 좌편향의 법조 카르텔의 핵심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재판관들이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각급 법원에 차지하고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기본으로 하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가장 확실한 차기 대권주자로 알려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소송 사건의 경우에는 재판관들이 오히려 이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눈치를 보고 있고 그에게 유리하게 증인 및 증거의 선택과 배제를 하고 있으며 이 대표는 자신에게 불리한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면서 재판 절차를 자기 뜻대로 이끌어간다는 비판을 언론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역임하는 동안 발생한 7개 사건에 11개 범법 혐의를 받고 수년째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의 소송 진행은 무한정 지연되고 있는 반면에 지난 12월 3일에 선포되었다가 6시간 만에 해제된 국가비상계엄으로 인해 탄핵 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의 절차적 하자에 있는 체포영장과 불법적으로 조작된 대통령 관저 출입증 서류에 의해 내란을 이유로 구속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유례없는 초고속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권과 언론들에 의하면 이재명 대표가 자신이 유죄 판결받기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을 신속하게 탄핵 심판하여 대통령직에서 파면시키고 그 후 즉각적으로 대통령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는 진행되던 모든 소송사건이 중단 또는 취하가 되어 모든 범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모든 피의자는 법에 의해 유죄 확정 판결이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적용되는데 일반 피의자도 아닌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민노총사나 좌파 언론들이 적극적으로 내란 범죄자로 마치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왜곡 보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계엄군을 지휘하던 일부 군장성들이 야당 의원들과 사적인 만남을 가진 후에 회유당하여 대통령을 배반하는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는 의혹 제기가 여러 미디어를 통해 보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에 밝혀진 비상계엄 선포 이유가 3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건국 이래 초유로 연속적인 29명에 이르는 장관급 고위공직자들 그리고 수사와 재판 중의 현직 검사와 판사들을 야당이 탄핵한 것이고 둘째는 야당의 정부 예산안에 대해 일방적이고 국정 파괴적인 삭감과 그리고 인한 총체적 국정 운영 마비를 국민에게 알린 것이었으며 셋째는 부정선거에 의해 불법적으로 당선된 국회의원들과 국내에서 조직적으로 암약하는 반국가 세력을 발본색원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엄 선포의 진짜 이유는 부정선거였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와 같은 지위를 갖는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 그런데 위원장 임명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현직 대법관 중에서 임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 산하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도 지방법원장의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행에 의하면 선거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의 판사들이 선거범죄를 고발당하는 선거관리기관의 주체인 모양새이므로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기초적인 법률을 위반한 구성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2020년 4월 15일에 실시된 21대 총선부터 여러 지역구에서 발생한 부정선거 의혹을 증거와 함께 수사를 의뢰해도 전부 법원에 의해 기각되거나 증거가 채택되지 않거나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오랜 시간 방치되어 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의 절차로는 부정선거를 밝힐 수 없는 영구적 치외 법권 조직이었습니다. 아무리 수많은 국내외 통계학 교수들과 및 컴퓨터 전문가들이 부정선거 의혹과 증거를 제시해도 법원의 부정선거 소송을 원천 차단하는 철벽을 뚫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우선으로서 자신의 목숨을 건 국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비정상적으로 국회의사당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건물에 더 많은 병력을 보냈던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비상계엄이나 혁명을 선포하면 제일 먼저 국회의사당을 점거 및 폐쇄하고 정치인을 포함한 주요 인사들에 대한 체포 및 구금과 동시에 모든 방송국을 점거하고 미디어를 군부가 통제하는 것인데, 이런 아주 상식적인 일은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고 단지 계엄군이 선관위 전산실에 어슬렁거리면서 사진 몇 장 찍은 것만 CCTV에 찍혔던 것입니다. 최근에는 중국 간첩이 선관위 별관 건물에 상주하면서 우리나라 선거 투개표 과정과 인공지능을 이용한 선거 여론 조작에 개입했다가 미국의 블랙 요원들에 의해 체포되어 일본과 미국에 수감되었다는 보도가 스카이데일리 미디어를 통해 나오면서 온 나라가 시끌벅글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 중국 간첩이 선거 개입 혐의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발표되지 않았지만 보도한 신문사의 주장은 여전히 팩트에 근거한 진실된 보도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2월 7일에는 소비자 고발, 먹거리 엑스파일 등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탐사보도의 1인자로 유명한 이영돈 PD가 부정선거 의혹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으며 이를 3월에 공개한다고 한경닷컴에 밝혔습니다. 또 이날 그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부정선거의 의혹에 대해 우파 좌파를 떠나 실체가 뭔지 밝히고자 한다며 최근 대한민국에서 사전선거 조작 의혹이 확산되며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고 특히 21대, 22대 총선, 20대 대선, 2024년 서울 교육감 선거에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결과의 차이가 현저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며 헌법재판소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측의 투표자 수 검증 신청을 2차례 기각했다. 그러나 선관위의 발표와 실제 투표자 수 간 차이가 탄핵 심판의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이 PD는 선관위의 해명이 신뢰받지 못한 가운데 부정선거 의혹이 단순 음모론이 아니라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라고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이 의혹이 정당한 문제 제기인지 여부는 투표자 수 검증을 통해 판가름 날 것이라며 부정선거 논란이 지속되는 이유로 선관위와 법원의 대응이 미흡이 꼽힌다고 했습니다. 현재 부정선거를 깊게 조사하고 있는 전문가들과 단체들은 사전선거 투표인 명부와 당일선거 투표인 명부 확인이 결정적인 부정선거를 밝힌 열쇠라고 주장하며 선관위의 통합선거인 명부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데 선관위는 이에 대해 제대로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 소추 이후부터 전국적으로 초대형 탄핵 반대 집회가 전국 주요 도시에서 들불처럼 확산되면서 새롭게 깨어난 2030 세대들이 적극적인 참여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에 대한 재판 이력과 활동을 수석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좌편 영상과 SNS상의 좌파 팔로워들 그리고 교신 내용들이 미디어를 통해 폭로되면서 국민들은 6명 중 4명이 헌법재판관들이 친북적이며 좌편적인 것에 모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인적 구성으로는 어느 국민도 탄핵 심판이 공정하게 진행될 거라고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2030 청년 세대들이 알게 되면서 본격적인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 폭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전히 재판소는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번지는 초대형 탄핵 반대 집회에 대해서 별 반응이 없이 자신들이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한 대로 탄핵 심판을 향해 직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좌편형 재판관들이 마치 국민을 한낱 개돼지로 보는 것과 같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소극적인 국민들이 더욱 많이 깨어나서 정말 1000만 명 이상의 압도적인 국민들이 실제 집회 현장에 나와서 사법부와 국회와 불공정한 언론들에 대해 외쳐야 합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말하기를 정체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으며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이 사회적 전환기의 최대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다 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또한 엘버트 아인슈타인 박사는 세상은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에 멸망할 것이다 라고 또한 경고하였습니다.
오늘날 좌우로 갈라져 극심한 대립과 갈등을 하는 가운데 불편한 인간관계를 피하려고 비겁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 일찍이 암흑의 중세시대에 신욕을 저술했던 단테가 한 말이 있습니다. 지옥의 가장 뜨거운 자리는 정치적 격변기에 중립을 지키는 자들을 위해 예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끝으로 2024년 4월에 한국교회 언론회에서 조사한 22대 총선에서 당선된 기독교인 국회의원에 대해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기독교인 국회의원은 총 87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29%입니다. 그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57명, 국민의힘당이 29명,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1명입니다. 저는 진보좌파 더불어민주당의 기독교인 의원이 보수우파 국민의힘당보다 2배나 된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놀랐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가 신본주의가 아니고 인본주의로 변질되었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성문제, 인권, 그리고 노동자 권익을 강조한 당으로서 반기독교적 법안을 아주 많이 만드는 당인데도 기독교인인 의원들이 많다는 데 한 번 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교회의 목사들이 성도들의 신앙을 어떻게 가르치길래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신본주의를 현실 생활에서 헌신짝처럼 버리고 사는지 참으로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기독교 성도들이여, 오늘의 유정한 국난 가운데 당신들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이미 깨어난 성도입니까? 뒤늦게라도 깨어날 성도입니까? 무관심하여 영원히 못 깨어날 성도입니까? 아니면 이대로 나라가 망하라고 일부러 깨어나지 않는 성도입니까? 당장 깨어나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애국집회에 나오십시오.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입법부 기독인 국회의원들이여, 사법부 기독인 법관들이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두 구절을 드립니다. 아모스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주여 대한민국을 살려주옵소서. 아멘.